자, 140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에서 그 1번에 보시면 개발계획 수립이 나오면서 원칙 보시면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수립한다 그래서 구역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 먼저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는 게 원칙이라는 걸 적어놨습니다. 근데 그 아래 보시면 예외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제목이 그렇게 돼 있죠.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다음 지역, 박스에 해당하는 지역이 지금 자세히는 안 보겠지만 대부분 녹지 비도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곳에 구역을 지정하는 때는 구역 지정 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구역부터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살짝 말씀을 드린 것이고 넘겨보세요. 이제 용어는 뭐 별로 안 나오네. 자, 144쪽 보시면 144쪽 아까 개발계획을 대충 보셨고 지금 나오는 것이 도시개발 구역 지정이에요. 그럼 이제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구역을 누가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정하는 절차가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있네요. 있어요. 넘겨보세요. 영어 위주로 본다 그랬잖아. 영어 할 게 없어 지금 여기서는. 넘기세요. 그러면 과감하게 넘기시지 뭐. 150쪽 가보시면은 네모난 6번에 양가로 3번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내 개발잉여 허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바로 도시개발법에 나와 있는 개발잉여 허가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취지가 도시개발에 지장을 안 주려고 그랬잖아. 그래서 박스에 해당하는 것이 허가 대상입니다. 박스에 해당하는 것이. 근데 이것이 대충 봐도 우리 국계법에서 개발잉여 허가 대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크게 5가지였는데 여기는 훨씬 더 많잖아. 그쪽과 차이점 위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통제하는 것이라 그쪽에 난개발은 아닐지라도 여기서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들이라면 여기는 허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보다 넓어 이게 정비법과도 이런 내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비법 가면 있겠지. 그럼 똑같은 취지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도시개발 사업에 지장을 안 주려고. 그럼 그쪽에서는 정비사업에 지장을 안 주려고 이런 유사한 규정이 나올 거예요. 이것은 제가 국계법이랑 차이가 난다 그랬죠? 이것이 정비법이랑은 어떨까요? 차이가 날까요? 거의 같을까? 거의 같겠지. 둘의 취지가 다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 거기는 정비사업. 그 두 사업에 지장을 안 주려고 통제하는 것이라. 그래서 나중에 이걸 공부하실 때는 국계법을 좀 더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까지 좀 더 자세히 배우고 나서 개발법, 정비법이 서로 비슷한데 국계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저 차이점까지 아셔야 이제 완벽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똑같은 개발잉여 허가라도 어느 법에서 묻는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공법이 좀 더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틀만. 자, 또 넘겨보세요. 자, 이제 154쪽에서 틀을 한번 보시면 154쪽에 자, 지금 이제 시행자 파트예요. 시행자 파트인데 자, 네모난 1번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지정을 한다. 아무나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는 없어요. 박스에 약 11번까지 있는데 뭐 9-2도 있기 때문에 약 12사람 자격 있는 자가 나와요. 아무나 안 되고 이렇게 박스에 나와 있는 12사람 중에서 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당신 시행자 되라. 시행자 지정해주면 이 사람이 시행자가 되는 건데 요거를 분석해보면 요것이 그 밑에 있듯이 공공과 민간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공공시행자는 공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확실히 믿어줍니다. 근데 민간시행자는 공공적인 성격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덜 믿죠. 그래서 민간시에 대한 차별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수용상에서 차별이 나온다. 제가 이런 느낌을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이렇게 12사람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예외로서 또 다른 원칙이 존재해요. 2번 보세요. 2번 보시면 환지 방식의 예외적 시행자 지정. 그래서 거기 원칙은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이것이 이제 순수 환지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일부를 환지로 한다 그러면 혼용 방식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전부 환지, 즉 환지 방식에서는 그 12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그곳에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들이 설립한 단체인 조합, 즉 민간 당사자를 시행자로 지정한다. 환지 방식에서는 이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 말만 놓고 봤을 때 결국 12사람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하는 보통의 경우는 수용, 사용과 혼용해서 쓰겠다는 얘기고, 환지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12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한 환지 방식이라면 그곳에 있는 사람이 나갈 사람들이 아니고 사업에 자기 땅을 갖고 참여할 사람이라 너희들 일은 너희들이 잘해봐라. 그 당사자를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환지 방식 성격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응? 이 사람들이 이제 안 한다 그럴 때 이제 다른 사람을 예의적으로 지정이 가능해요. 예의적 시행자 지정사고 그 아래 있거든요. 나중에 할 얘기지만 이 틀만 살짝 잡아드린 것이고, 막 더 배우고 싶어서 막 그러죠? 너무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렇죠, 그죠? 막 더 배우고 싶은데 참아요. 그런데 자, 156쪽 갑니다. 156쪽 도시개발조합. 이게 시행자에서는 제일 유명한 게 도시개발조합인데, 아까 환지에서만 시행자가 된다고 했던 조합인데, 사실 이것도 좀 기본 성격을 좀 살짝 잡아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이 소화를 할까 못할까 살짝 고민이 되긴 하는데, 시행자 중에서는 이 조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조합 성격 정도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격 정도는 여러분 민법에서 조합과 법인의 차이점은 지금 살짝 배우셨나요? 아직 모르시나? 조합이 뭐다 하는 거, 법인이 뭐다 하는 거 배우셨나요? 이게 그쪽을 알아야 되는 건데, 에이 그래도 그건 알겠지. 그거 우리 그 권리능력자 할 때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이런 거 배우셨죠? 네. 그럼 법인은 배웠을 거 아니에요. 우리 권리능력은 자연인과 권리능력자는 자연인과 법인이지. 자연인과 법인 조합 그런 얘기 안 하죠? 자연인과 법인만 권리능력자예요. 여러분들은 자연인이죠? 산속에 들어가 살아요? 나는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에 가서 잘 보는데, 저 그런 거 보면 참 재밌어, 그냥. 예. 그 자연인과 여기 자연인은 다르죠. 하여튼 여러분들은 자연인이야, 자연인. 자연인인데 법인과 자연인을 권리능력자로 보는 거예요. 조합을 권리능력자로 안 봐. 그럼 법인과 조합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권리능력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이름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게 권리능력자잖아. 그럼 법인까지는 권리능력자라고 봐요. 법인은 예를 들어 뭐 법인 중에서도 막 영리, 비영리 나눠지고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 막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아직 그런 것까지도 안 배우셨을 것 같은데, 회사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회사라면 이제 영리, 사단법인 아닙니까? 그게 회사 같은 게. 그럼 회사는 자기 이름으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돼요. 회사 대표자 이름으로 권리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법인 자체 이름으로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라면 그 소유자가 삼성전자가 되는 것이지, 요새 그 삼성전자 대표가 누구죠? 네? 네. 이건희 씨 아들 이재용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고. 법인이 권리능력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 이름으로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합은 법인과 다릅니다. 나중에 민법에서 좀 더 하실 때 아마 배우실 거야. 일종의 그 개모임. 그 조합의 한 형태예요, 그게. 그런 개모임에서 예를 들어서 그 개돈 막 모아놓은 걸 누가 예금주로 가져가려고 있다. 예금주라고 하기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나? 법적으로 예를 들어 뭐 땅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개 모임 이름으로 소유할 순 없어요. 소유 형태가 참 얘기 길어지네. 자, 우리 소유 형태에서도 단독 소유가 있고 총유, 합유 이런 거 있죠? 아직 안 하셨나? 내가 잘못 얘기 꺼낸 것 같네. 이건 민법이 지식이 돼 있어요. 이러다. 내려서 이거 긴가민가 하다가 그냥 기쳐라 할까 말까 하다가 얘기 잘못 꺼낸 것 같네. 하여튼 조합은 단독 소유도 못해요. 아까
법인의 소유라는 것은 법인의 단독 소유를 얘기하나, 단독 소유. 조합의 형태는 이제 합의 형태라고 있어요. 그건 민법 얘기인데. 실수했어. 그럼 이 얘기를 진짜 잘못 꺼냈네. 하여튼 여기서 간단하게 조합은 명칭을 조합이라는 말을 쓰지만 성격을 법인으로 봐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요 성격만 살짝만. 제가 조합과 법인이 다르다 이 얘기만 일단 해드리고, 법인은 권리능력자지만 조합은 권리능력자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뭐 도시개발을 한다 그러면 이들이 만든 단체를 도시개발 조합이라고 하겠다. 정비 사업을 한다. 정비 조합이라고 하겠다. 마찬가지예요. 재건축 사업을 한다면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고 하는 게 다 정비 조합인데, 말을 그렇게 연역적으로 역사적으로 국민들이 법을 잘 모르니까 써왔을 뿐이고, 그 말을 계속 써왔으니까 우리도 지금 그 말을 씁니다만, 원래 조합과 법인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건데 조합이라는 말을 써왔지만 이건 잘못 쓰고 있는 것이다. 성격을 조합이 아니고 법인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법인으로 봐야 되느냐. 지금 시행자로서 조합이거든요. 그럼 시행자가 사업을 자기가 한다라면 누구 이름으로 사업을 해야 돼? 시행자 이름으로 해야 되잖아. 시행자 이름으로. 시행자가 자기 이름으로 수용방식이면 자기 이름으로 취득을 해서 그죠? 공급할 거 아닙니까? 시행자가 자기 이름으로 해야 되거든. 그럼 시행자는 권리능력자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조합이라면 권리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자로서 자기 이름으로 할 수가 없어요. 조합은 전체 이름으로 해야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조합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자기 이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권리능력자로 봐야 되기 때문에 법인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초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법인에 대한 거 보시면 뭐 법인의 각종 법인 등기건 공시법에서도 얘기하겠네요. 법인 등기 중에서는 법인 처음 만들 때 설립 등기. 그거만 이제 뭐 효력 요건으로서의 등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설립 등기를 해야 성립된다는 게 법인의 특징이에요. 나머지 등기는 다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기 아마 그렇게 나중에 배우실 텐데,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 관련된 얘기를 여기다가 이제 넣으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조합 만들 때 행정청에게 설립 인가만 받았다고 성립되는 게 아니고 설립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왜? 법인이니까. 여기서 설립 등기, 설립 인가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후회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걸 안 한 상태에서 해서 근데 법인이라는 것만 일단 알아둬요. 이왕한 거 영리 목적이에요, 비영리 목적이에요? 잘 생각해 봐요. 여기에 그럼 조합이 아까 환지에서 사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조합이 그곳에 땅 제공한 사람들의 땅을 잘 관리해서 새로운 땅을 만들어서 다 교환해주고 이렇게 교환해주는 걸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어떤 이익을 취해가지고 그 이익 생겨갖고 조합원들이 나눠갖고 막 그러는 건지. 영리 목적이에요, 비영리 목적이에요? 영리. 오늘 비 오는데? 영리 목적 아닙니다. 비영리예요, 비영리. 영리 법인의 대표주니어가 삼성전자 같은 거, 삼성전자. 여기서는 영리 목적으로 한다면 조성됐다는 게 좋은 땅이 있으면 조합원에게 주서는 안 되지. 더 비싼 값을 제공할 사람에게 주고 그 돈을 갖고서 나눠 갖는 게 낫지. 사업의 성격상 자기 땅을 제공한 사람에게 사업을 잘해서 공평하게 줄 사람에게 주고 남길 거 남기고. 조합이 어떤 조합 앞으로 돈 버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영리야, 비영리. 사단이냐 재단이냐. 사단법인일 것 같아요? 재단법인일 것 같아요, 성격이? 재단이다. 오늘 죄다 다 이상한 쪽으로 지금 얘기하네. 사단법인이네, 사단법인. 그래서 이거를 아까 비가 오는데 비 얘기도 안 하고, 그지? 응? 그러니까 제가 좀 무리한 것 같아. 이게 여러분들이 아직 그 기본이 그쪽에서 배우시지 않는데. 여러분, 재단법인의 대표적인 예가 장학재단. 돈으로 구성되는 게 재단이에요. 사람으로 구성되는 게 사단이고, 사단이에요, 재단이에요. 이게 소유자로 구성이 된다니까, 이 단체는. 그래서 법인 중에서도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조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가 158쪽에 양가로 2번에 반가로 1번. 우리 조합할 때는 일단 성격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나중에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건데 약간 무리였던 것 같아요. 2번에 1번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이게 법 규정이 그래요. 15조에서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말을 쓰지만 조합으로 봐서는 안 된다. 법인으로 보겠다. 그러므로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도 되는지 행정기관에게 설립 인가를 신청해서 받거든요. 설립 인가 받았다고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법인은 기본 특징이 항상 설립에 대해서는 등기를 해야 성립을 하기 때문에 법인의 특징이기 때문에 혹시 이걸 갖고 설립 인가로 성립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등기해야 성립한다. 이게 법인의 특징이고 정확하게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됐고 조합원도 말씀드릴까? 조합원도? 조합원이 누가 되는지 그냥 편하게 봐보세요. 편하게. 자, 우리 제가 아까 조합은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자가 된다고 했는데 그럼 이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이 돼야 환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땅을 제공한 사람이 조합원이 돼야 환지를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이 누가 되는지는 이제 대충 여기서 나오겠네요. 조합원은 누가 될까요? 1번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된다. 아니다. 요거부터 판단해 볼까요?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는 조합원이 된다? 아니다? 된다. 그러면 구역 내의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이 된다? 안 된다? 참 교수님 이상하시네. 좀 가르쳐주고 나서 자꾸 묻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자꾸 묻고 그래. 참 성격 이상하네. 그지? 자,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원이 된다 안 된다 한번 판단해 보셔야지. 안 배웠지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환지는 종전의 땅을 제공하고 교환해서 받는 게 환지라고 했어요. 누가 환지를 받는 거예요? 종전의 땅을 제공한 사람이 환지로, 땅과 땅 교환이 환지라니까.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이 되면 환지를 받을 사람이 돼. 그러면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소유자가 아닌 다른 제한물권자. 예를 들어서 그 땅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20년짜리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왜? 소유자가 아니니까. 지상권은 나중에 소유자가 환지받으면 거기다 행사하면 되지 뭐. 토지 소유자. 자, 우리 토지 소유자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환지의 성격상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 돼요. 당연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 설립에 찬성, 반대 상관없어요. 조합 설립에 반대했다더라도 설립 요건을 채워서 조합이 만들어졌다면 조합원이 돼야 되는 게 땅 가지고 있잖아. 그럼 조합원이 돼야 환지를 받지. 조합 설립에 찬성, 반대 상관없이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된다. 다른 사람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엔 토지 소유자인데 미성년자야. 미성년자. 3살짜리야 지금. 말도 제대로 못해. 그런데 토지 소유자야. 부모 잘 만난 거지. 응? 자, 요렇게 말도 못하는 요 사람 조합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 난 그런 거 몰라. 법정 대리는 뭐 민법에서 하는 얘기지. 우리는 그런 거 이거 쓰지도 않아요. 여기서. 공법에 공법. 된다. 법정 대리인 있으니까. 오, 참 유식하신 분이에요. 공인중개사를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요, 아주 여러분들이 유식하게 돼. 지금 법정 대리인 얘기도 공인중개사 공부 안 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몰라, 못 알아들어. 가서 뭐 성년, 후견인 막 이런 얘기 해봐요. 몰라, 뭔 소린가 하지. 법정 대리인제도를 떠나 뭐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만 역시 돼야 돼요. 왜 돼야 되느냐? 땅 소유자니까. 그게 포인트야. 땅 소유자니까. 아니, 애라고 땅 소유자인데 조합원이 안 되면 이 사람 땅은 어떻게 해? 그럼 환지 누가 받아? 시행자가 챙길 거예요? 그죠? 감옥에 가 있어. 문제를 감옥에 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어. 나오지를 못해. 조합원이 돼요? 안 돼요? 돼야 돼요? 돼야 돼. 오케이. 됐어. 땅 소유자니까 됐어. 자, 3번에 1번 보세요.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로 한다. 요걸 갖고 제가 한참 얘기한 거예요. 토지 소유자로 한다.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그 전에 다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된다 안 된다 이것을 그 원리를 가지고 보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바꿔도 되니까.
이 사람들이 조합원이 돼야 환지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나중에 이제 조합의 그 이사, 감사, 뭐 조합장, 대외적으로 활동할 사람들은 예를 들어 감옥 가 있는데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안 되지. 미선, 말도 못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대외적 활동을 해? 이 임원의 결격 사연이 있어도 조합원의 결격 사연은 없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요거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됐고. 이사, 감사 이런 거 하면 임원이 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 옆에 방가로 3번 보세요. 임원 보시면, 방가로 3번 임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조합에는 조합장 1인과 이사, 감사를 2명 둬야 돼요. 2명 한 건 둘 수 있다는 거 2명 둬야 돼요. 업무의 집행기관이 조합장과 이사예요. 감사는 집행기관이 아니고 감사기관이잖아. 감사기관. 그래서 이거 필수인데 이사, 감사, 순호는 이제 여기서 직접 명시는 안 했지만 두 개인데 해야 되는데 조합장은 한 명만 두는 거예요. 왜? 조합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대표자이기 때문에 한 명만 딱 두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 조합장이고요. 이사도 집행기관이라고 하는데 이사는 조합장의 업무를 분장하는 사람이야. 나누어 담당하는 분담, 나누어서 장악한다 뭐 그런 분장이 되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이사는 여러 명이 되는 거예요. 조합장은 한 명이지만 조합장이 일을 나눠서 담당을 하거든 이게. 그리고 감사는 감사하는 기관이고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자 건물 소유자가 아주 건물 소유자인데 굉장히 똑똑하고 대기관 업무도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장으로 선임을 했어요. 총회에서 예를 들어 건물 소유자를. 적법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조합원이 아니라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만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습지만 냈던 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자,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만 합니까? 외국인은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외국인이 되면 자기네 이익을 반영하면 어떡할 거야. 우리 국회의원들은 여기 국민이어야만 하나요? 국회의원들? 외국인 안 돼요? 그럼 조합의 이사, 감사 이런 사람도 조합원이어야 하는 건 당연한 이치잖아. 당연한 이치. 조합원 중에서 선출을 해야지. 조합원 아닌 자는 안 돼요. 아까 제가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라면 조합원이 아니죠? 뽑아도 그거는 미흡하기 때문에 안 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며 총회에서 선임을 합니다. 그 2를 봅시다. 그 아래 2번의 기업권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 대의원의 이사의 의장이 되는 게 조합장이고요. 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나눌 분자, 담당할 장악할 장자, 나누어서 담당하는 조합장을 보조해주는 역할이에요.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 상태와 회계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는 사람이고 제가 볼 때는 세 사람 중에서 생활 태도는 제일 좋은 사람이 감사야. 매사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자 됐습니다. 그건 됐어. 넘기세요. 넘기시고 163쪽에 자 2절에 도시발사업 실시계획이 나오잖아. 지금 시행자 조합까지 시행자 파트를 했다면 그대 나오는 것은 실시계획 파트. 실시계획 시행자가 작성해서 인가권자에게 이제 인가를 받는 그 파트가 나올 거예요. 1번의 실시계획 작성. 시행자는 도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되고 이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해서 내문한 2번 절차에 따라 인가를 받게 되고 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 시행권을 따는 겁니다. 됐어요. 그것만 구경시키면 됐어요. 넘기세요. 넘기셔. 이제 168쪽으로 갑니다. 168쪽에. 이제 사장의 수용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이거요. 수용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나오는 절차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절차가 그 다음에 나올 거야. 일단 여기에 나오는 절차냐 여기에 나오는 절차냐 이것도 이제 좀 구별해서 보시되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용어는 이제 여기서부터 쓰는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자 수용 사용부터 나오고 있어요. 수용 사용부터. 양가 1번의 시행자는 도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당연히 시행자 입장에서는 이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에 필요한 땅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수용 사용권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용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돼. 일단 여러분 요 절차도 지금 자세히 얘기할 건 아닌데 만약에 시행자가 수용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토지 소유자에게 자 일단 수용 사용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해서 수용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사익을 위해서 수용이 가능할까? 공익을 위해서죠.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남의 땅에 남의 소유권을 어떻게 침해합니까? 네? 공익을 위해서만 남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공익을 위해서만. 그래서 사익을 위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 수용 사용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고 특별법이 있는데 시험 나오는 범위는 아닌데요. 그 공토법에서 이제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 사업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제가 도시군계획 사업 3가지에 다 들어가요. 수용 사용. 다 공익사업이라. 그러면 이제 요거를 수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원래대로라면 이제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검증을 받고 행정처에 검증을 하고 검증받았다면 자기가 원하는 땅 소유자에게 당신 땅을 내가 수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 그 절차를 이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얼마를 드릴 생각입니다. 라고 보상금 이런 걸 알려주게 돼 있어요. 뭐 감정평가를 통해서 거기다 얼마 붙여서 하겠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되는 거예요. 협의. 여러분 수용 사용할 때는 일단 먼저 협의 취득이 먼저예요. 살짝 그냥 재미난 얘기 듣듯이 그냥 들으시면 돼요. 여기다 적을 것도 없어 그냥. 협의 취득이 먼저 말 그대로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협의에 따른 취득이다. 이게 협의 취득이에요. 그래서 협의를 할 때 이제 가서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 주겠다. 그러면 받을 사람 여러분이 땅 소유자다 그러면 마음에 들면 어이구 이렇게나 주십니까? 하면 다 협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협의된 금액을 시행자가 딱 지급하고 자기가 소유권 취득해서 일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끝까지 버틸 수도 있어요. 도저히 난 이 돈 받아가지고서는 안 된다. 더 달라. 이렇게는 안 된다. 더 달라. 계속해서 나중에 협의되면 상관없어. 협의가 끝까지 안 됐다. 협의가 끝까지 안 됐다. 그러면은 각 지방별로 설치되어 있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어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신청을 시행자가 할 것이고 그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이 재결인데 그 재결서를 딱 받아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때는 소송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어느 한쪽 당사자가 마음에 안 들면 소송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소송 가면 이제 지는 사람이 소송 비용 다 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사업 지연 좀 부득이하게 좀 지연된 거 있다. 그런 것들도 보상은 얼마나 해야 될지 다 지는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소송 제기 없이 예를 들어 60일이 지났다. 그쪽 법의 얘기예요. 그러면은 재결세대로 확정이 되고 이때는 재결세에 적힌 가격을 지급하는 순간에 등기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저절로 시행자 것이 돼버려요. 이걸 좁은 의미의 강제 수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 사용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협의에 따른 취득, 협의 취득이 있고 재결에 따른 취득, 재결 취득이 있는데 먼저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재결 간다는 겁니다. 이 재결에 대한 취득은 이제 좀 좁은 의미의 강제 수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최대한 버텨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판단이고 문제는 얼마나 버틸지가 고민스러운 게 아니고 그곳에 땅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수용사용입니다. 자, 시행자는 수용사용권이 있어요. 자, 용어 위주로 나간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여기 나오는 제도 중에 여러 가지 권리 의무와 관련해서 1번 토지 상환 채권이 나오고 있어요. 토지 상환 채권. 자, 요 말 봅시다. 수용사용에서 나오는 채권 중에 하나인데 토지 상환 채권이에요. 자, 요 말을 이제 분석을 하면 채권이란 건 여러분이 다 아시고. 근데 이 채권 앞에 이 말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분석하면 이 채권은 어떤 채권이냐? 토지로 상환하는. 보통 이 채권 채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 민법에서 배우시면 역시 금전 채권의 원칙을 배우실 거야. 안 배웠죠? 아직 거기도. 나중에 배우실. 그런데 여기는 금전으로 상환하는 게 아니고 토지로 갚아주는 채권. 토지로 갚아주는 채권. 말을 다 쓰기 어려워서 그렇지 토지 또는 건축물, 현금이 아니고 물건,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인데 줄여서 토지상환 채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채권은 원래 나중에는 다 배상 이런 것도 다 금전으로 하는 게 보통인데 이건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뭐 받는다는 얘기예요? 토지 또는 건물 하나 받는 큰 채권이야. 큰 채권이야. 나중에 요거로 상환받으니까요. 이게 일단 환지 방식이 아니고 수용 사용 방식에서 나오는 제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셔야 돼. 자, 제가 아까 수용 사용 방식은 환지 방식에 비해서 큰 사업에 적합하면서 돈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보상금 때문에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행자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돈에 허덕이는 시행자를 위해서 그 시행자를 도와주는 절차 중에 하나가 토지상환 채권이에요. 보상금 현금으로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그 현금 대신에 이 채권을 발행해주고 뭐 3억을 줘야 된다 어떤 사람에게 3억짜리 이 채권을 발행해주고 이 채권 가진 사람에게 나중에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갚아주게 되면 요거 발행하는 것만큼 그만큼 현금이 안 나가죠? 그럼 뭐 그 현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에 있다는 시행자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환지에서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여기 시행자가 이제 자기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너무 많이 나갈 때 현금 없는 시행자를 위해서 현금 대신에 요거 주고 나중에 만들어진 토지나 건축으로 갚아주게 되면 깨끗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용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현금 보상금으로 받아서 나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거 받는 게 좋나? 나는 그냥 현금이 최고다. 현금이 최고다. 이게 괜찮을 것 같아? 이 채권은 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주는 건 아니야. 채권 받을 자와 채권을 발행할 자와 받을 자 간에 합의가 돼야 돼, 합의가. 아니, 원래는 당연히 현금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니까. 우리 저 수용당할 때 보상금은 현금으로 받는 게 어디서나 원칙이에요. 어디서나 원칙인데, 이거를 시행자가 일방적으로 현금 받을 사람에게, 당신 현금 안 줘. 이거 받아가. 응?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항상 채권은 협의가 돼야 돼. 서로 동의가 돼야 되는데, 요거를 만약에 나는 현금이 다 좋다 그러면 시행자가 아무리 이걸 발행하고 싶어도 받을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발행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받을 사람이 원해야 발행할 수 있는데 시행자 입장에서는 요거 발행할 때 내가 어떤 것을 지어서 주겠다 하는 걸 잘 해야 되겠지. 그래 원하게 만들어야 되겠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현금 좋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사업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판단해 보셔야 돼. 이 판단이 쉽지는 않겠지만 사업이 내가 볼 때는 이거 잘 안 되겠다. 지금 현금 받는 게 유리하면 이거 거절하면 될 것이고 그냥 현금 받으면 될 것이고 오히려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더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때는 잘 될 것 같으면 나중에 공급받으려면 일반인들의 경쟁이 치열하겠지, 그지? 근데 이걸 받게 되면 저절로 토지나 건축을 하나 받으니까 이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이거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토지상환채권 개념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수용사용 방식에서는 민간시행자가 차별을 받는다고 했는데 민간시행자도 발행할 수는 있어요. 돈 없는 건 마찬가지니까. 오히려 민간이 더 없지. 민간시행자도 발행할 수는 있는데 이런 큰 채권 발행했다가 나중에 사업 못하게 되면 요거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고 채권 산 사람은 부도 큰일 나겠죠, 그죠? 그래서 민간시행자가 발행할 때는 지급 보증을 받아야만 된다. 요것도 여기저기서 나오는 원리 중에 하나예요. 예? 만약에 민간인에게 좀 차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주로 뭐 어떤 일 할 때 보증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공공이 보증받아야 뭘 한다? 있을 수가 없어, 그거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공공을 다 믿어주기 때문에. 만약에 공공도 뭐 부도 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많이 끼칠 것 같다 그러면 그 나라는 이미 망한 거예요, 망한 거. 망하니까 법의 적용도 필요 없어, 그때는. 그래서 우리 공공은 항상 법에서 믿어주는 사람이고, 이런 큰 채권 같은 경우는 민간이 더 못 믿기 때문에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 그걸 민간인이 요거 발행할 때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토지주택공사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은행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야 된다. 그럼 틀린 얘기지. 토지주택공사는 공사잖아, 공사. 공공시행자잖아.
민간인 할 때 얘기를 하고 이게 뭐 그런 차별도 있고요. 하나만 더 한번 여기서 해볼까요? 하나만 더. 지금 매수 대금이 이 정도 규모라고 했을 때 대금으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될 매수 대금이 이 정도라고 했을 때 이 매수 대금의 전부를 다 지급하기 위해서 이거 발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만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부냐 일부냐? 오, 일부. 전부라면 틀리다. 전부라면 틀리다. 왜 그럴 것 같아요, 혹시? 왜 일부라고 생각하셨나요? 약간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여기선 그게 특징 중에 하나거든. 전부는 안 돼.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만 발행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왜? 대충 얘기해도 제가 잘 알아들으니까 그냥 막 얘기하면 돼요. 전문적인 용어 안 써도 돼요. 제가 다 알아들어요. 뭐라고? 이거 다 발행했다가 부도 나면은 많은 피해자가 생기니까, 자, 여러분, 아까 제가 환지와 수용사용의 차이. 환지에서는 누가 땅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곳에 땅 제공한 종전 토지 소유자가. 수용사용 방식은 거기서 사는 사람만이 받는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는 일반인이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일반인.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려고 할 때는 수용사용 방식 안 해요. 다른 일반인에게 주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 매수 대금에 대해서 만약에 원래 대금 받으면 그 사람들 나갈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는데 이 여기 매수 대금 대신에 토지 상환 채권을 전부를 다 발행했다라면 결국 조성되는 토지나 건축물은 누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받는 거. 환지랑 똑같아져 그러면. 그죠? 아니 이거를 현금 대신에 받게 되면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을 받는다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만약에 전부를 매수의 전부를 위해서 다 발행할 수 있다면 종전 토지 소유자가 돈 받고 나가는 게 아니고 결국 돈 대신에 이걸 받고 그 사람이 토지나 건축물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럴 거면 처음부터 환지를 하지 뭐하러 이 방식으로 해? 돈 없으면 집에서 뭐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마. 그런 얘기 있죠. 그럼 환지를 처음부터 하지 왜 저 방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희망만 주고서면 안 돼. 그래서 전부는 안 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만큼 일부. 그 일부도 나중에 우선 조성되는 것의 반밖에 안 돼. 반. 최대 발행할 수 있는 게 조성 토지의 반밖에 안 돼. 그럼 최소 나머지 반은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닌 외부인이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뭐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환지랑 같아질까 봐 그래요. 환지랑 같아질까 봐. 토지상환채권은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해서 발행할 수 있다. 그것이 이 채권의 특징이라고 이제. 우리 공법에도 채권이 5가지나 나와요. 이름을 분석해야 돼. 이름을 분석해서 어디에 위치하는 채권인지 나중에 채권 놓고도 다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자, 보세요. 1번의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보통은 현금 받을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발행하는 거예요. 원할 때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일부를 이걸 전부라고 하면 틀리죠.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여기서 하는 바에 따라 사업식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인데 요거를 이하 토지 상환 채권이라 한다 하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요거를 발행할 수 있다. 그 반가로 2번 민간시행자 지급보증 제목이 이렇게 돼 있잖아. 민간시행자가 이 채권 발행할 때는 은행 등으로부터 보증을 받아야만 된다. 그럼 민간시행자가 이제 나중에 못한다 했을 때 보증한 사람이 책임지면 되니까 이게 민간시행에 대한 차별. 공공이라면 애초에가 틀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 요게 한번 말씀드려서 또 넘겨보세요. 그럼 무슨 제도가 또 나오냐? 그 다음에 네모난 2번에서는 선수금에 나오네. 선수금. 자, 이거 선수금. 이것도 수용 사용 방식에 나오는 제도 중에 하나라는 것 정도. 자, 돈은 돈인데 선수 어떤 돈일 것 같아요? 이 말은 미리 받는 돈. 먼저선 받을 수. 먼저 받는 돈. 선수금. 조성된 땅이 수용 사용에서는 조성 토지, 이 조성 토지가 주된 땅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완성된 도시개발 사업으로 다 끝나고 완성된 조성 토지를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돈 받는 것이고 원래는. 그런데 선수금이라는 것은 미리 팔고 완성되기 전에 미리 팔고 소유권 넘겨주기 전에
그 대가를 선수금으로 먼저 받는 돈을 얘기해요. 말 그대로 먼저 받는 돈이야. 그럼 선수금 제도가 있으면 아까 돈이 부족해서 헤매는 시행자에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 그죠? 돈이 없어. 지금 내가 사업을 해야 돼. 돈이 부족해서 난리야. 토지 상환채권 발행하려고 했는데 저것도 내 뜻만큼 목적대로 안 됐어.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조성될 땅을, 나중에 완성될 땅을 살 사람에게 먼저 파는 거라고. 나중에 완성된 땅 줄 테니까 그 돈 먼저 주세요. 그 돈을 받게 되면 비용 부족해서 날린 시행자가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선수금도 토지 상환채권과 함께 돈 많이 들어가는 수용 사용 방식에서 시행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온 제도지 환지에서는 필요 없는 제도라고 이것도. 그래서 위치가 수용 사용에 나오는 선수금, 먼저 받는 돈이 선수금이에요. 시행자가 그렇게 내가 아주 좋은 곳에 상업용지 딱 이제 거기에 아주 나중에 보면 간만이 올라갈 건데 먼저 사세요. 그럼 사겠어요? 사는 사람 있으면 이제 도움이 되죠. 이게 선수금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시행자는 2번에 1번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 토지를, 자, 제가 수용 사용 방식에서는 땅은 두 땅이 존재한다 그랬죠? 어떤 땅? 조성토지 등 원래의 조성토지와 조성하지 않은 상태 원형지, 그거잖아. 조성토지 등과 원형지 두 가지를 다, 조성토지도 미리 팔 수 있고 원형지도 미리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조성하지 아니한 상태 토지를 원형지라고 딱 개념 잡고 있는 거예요. 조성하지 않은 상태. 이 두 땅을 다 앞으로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그 대금의 전부를 다 미리 받든 일부만 미리 받든 이게 선수금 제도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용어도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네모난 3번에 원형지가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네모난 5번에 조성토지 공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때 대표적인 두 땅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구별해서 보셔야 돼. 원형지를 묻는지 조성토지를 묻는지. 원형지에 대해서는 한번 보세요. 제가 원형지는 특징이 원래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게 되면 조성토지가 보통 땅인데, 그래서 일반인들이 받는 게 조성토지라면은 원형지는 없어도 되는 땅인데 이게 좋은 땅이라 주로 공공기관이 받으려고 만든 제도다. 아무나 못 받고 법에서 정해진 사람 특정에만 받는 게 원형지예요. 그럼 원형지에서는 제가 개념상 누가 받는지 느낌만 살짝 잡아드릴게요. 이건 특정인이 받는 거라고 했으니까 보세요. 방가로 1번, 3번에 1번. 자,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이건 좋은 얘기 써놨고 그냥. 멋진 얘기잖아.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영의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리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박스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원형지는 박스에 해당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일반인이 받는 게 아니죠? 이게 원형지 특징이라고. 좋은 땅, 싼 땅이라. 누가 받느냐? 1번 국가지자체, 2번 공공기관. 이 공공기관이 각종 공사, 막 토지주택공사 이런 공사를 얘기합니다. 3번에 지방공사, 지방마다 있는 지방공사까지. 그러면 국가지자체가 행정청이고 그 아래 지방공사까지. 이런 주로 공공기관이 이 좋은 땅 받으려고 만든 제도라고 했잖아.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공공기관만 받는다, 민간은 아예 못 받는다, 그럼 역시 헌법에 평등권 침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래서 본인들만 받고 싶어서 만든 제도지만 민간인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놓은 거예요. 그럼 공공기관이 주로 받는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되, 민간인에서는 누구만 받느냐? 민간에서 아무나 받게 해서는 안 되겠죠. 4번, 5번 둘 중에 하나예요. 4번이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이 복합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공모가 공개 모집의 줄임말이잖아. 그러니까 국가든 공공기관이 아주 멋진 개발을 위해서 우리 일반인 국민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했어요. 이 공모에서 선정된 자야. 그럼 공모에서 선정된 자라면은 이 자에게 직접 원형지를 주게 되면
이 공모 틀에 맞게 거기서 하고 싶었던 대로 그죠? 이 사람이 개발하면 좋다는 거지. 그래서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는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형지를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단순해. 공모에서 선정되면 돼. 잘 받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워? 어려워? 어렵다. 아주 공모 힘들어. 특히 창조적 머리가 있어야 돼. 창조적 머리가. 나는 지금까지 학교 다닐 때는 조그만한 학교 초등학교 때서부터도 뭐 이런 거에 선정된 적이 없어. 특히 그림대. 저는 그림 그리라 애들 만화같이 그려놉니다. 미적 감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제 공부에서 선정되거나 자, 아니면 아직 기회는 남아있어요. 5번 남아있어요.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원형지를 시행자가 공급하겠다. 이거 어떻게 공급하십니까? 용도를 모르니까 요거 학교를 지을 사람이 필요해서 요거 학교용지로 내가 공급하려고 해. 아니면 공장 짓는 게 여기 사업계획상 필요한데 공장용지로 내가 공급하려고 하니까 요거 받은 사람은 학교나 공장 줘야 돼. 그러면 요거 받아갖고 이제 학교나 공장 지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거는? 요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공부에서 선정되기 힘든데 요건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단순하지 뭐 학교, 공장 하나 차리면 돼, 그지? 공무에서 선정될 정도로 머리가 아주 좋거나 학교나 공장 가볍게 지을 정도로 지갑이 두둑하거나 둘 중에 하나 민간인, 나머지는 공공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아무나 못 받아요. 원형지 받는 사람 얘기했어 지금. 자 그러면 원형지 얘기도 그 정도면 됐고, 자 4번 얘기가 173쪽에 4번 나옵니다. 4번 얘기가 이주대책 수립 시행 의무예요. 이주대책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주를 말 그대로 어떤 곳에 살던 사람들이 다른 곳에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이주 대책을 세워주는 걸 얘기해요. 공익사업을 해서 수용당했다라면은 주로 이제 뭐 집이 수용당했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돈만 주면 안 되지. 살 대책을 말해. 그게 이주 대책이거든요. 댐 공사할 때 이거 특히 많이 해요. 댐 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수몰민 있잖아, 수몰민. 보상만 해줘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생활의 근거를 그냥 상실하게 되거든. 수용 사용당할 때 아무에게 해주는 게 아니고 수용 사용으로 해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가 있다면 생활의 근거를 다 뺏겼으니까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수용 사용에서 나오는 보통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라. 그래서 수용상에서 나오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자, 5번에 조성토지 공급에 나오죠. 조성토지 공급. 자, 우리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고자 할 때, 이건 아까 원형지가 아니고 조성토지를 얘기해요.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라. 사실 공급계획은 바로 이 계획을 얘기하잖아. 수용사용 방식에서 공사 들어가기 전에 누구에게 뭘 공급할지 계획인데, 당연히 이 방식에서 나오니까 조성토지에 대해서도 공급계획을 작성하라 그런 얘기가 되고요. 원형지는 없냐? 이것도 있어요. 제가 여기 뜻만 살짝 보여드렸을 뿐이지, 이 원형지를 누구에게 공급하겠다? 공급계획은 양쪽에 다 있는 건데 지금 이건 이제 조성토지에 대한 공급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할 때 넘겨보시면 그 공급 방법이 있는데 자, 요 말만 여기서 나오는 말 중에 요 말 뜻만 한번 짚고 넘어가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제가 다음에 할 거고, 자, 우리 공급할 때 공급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이 말 들어보셨지? 이 말 뜻. 이 말 뜻은 대충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경쟁입찰이라면 경쟁입찰로 공급한다 그러면 입찰을 받아가지고 입찰을 받아서 입찰을 쫙 받아. 입찰 쫙 받았어. 쫙 받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제 입찰 받아본 상태에서
제일 유리한 사람에게? 보통 제일 많이 써낸 사람에게 이제 입찰가가 제일 높은 사람에게 주겠죠. 그 앞에 경쟁이 붙었어요. 그러면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를 제한한다? 제한하지 않고 자격 등을 제한하느냐?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입찰이라는 것이 가장 공정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보통 나라에서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지를 일반에게 공급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안 배웠지만 경쟁 입찰로 공급하는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경쟁 입찰로 해야 돼. 왜요? 그게 공정하고, 그게 공정하니까. 따로 정하지 않아도 보통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은 다 경쟁 입찰로 한다 보시면 돼요. 수의계약, 이 말. 수의계약. 경쟁 입찰 반대가 수의계약이에요. 계약은 계약인데 수의, 요것만 해석하시면 되겠네. 계약은 계약인데 수의다. 수의가 뭘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뭘 것 같아요? 수의라는 말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것도 수의계약. 가끔 이제 그 정권 바뀌고 나면 그 정권 비리를 이렇게 할 때 원래 아까 공정성으로 해서 경쟁 입찰로 해야 될 것을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것이 적발되고 막 하잖아. 그런 거 뉴스에 가끔 나왔을 텐데요.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는 뜻이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수의계약은 특정인에게 기회를 주는. 따를 숫자 뜯어 있자야. 따를 숫자 뜯어 있자. 그러면 합의할 때 뜯어 있자라고. 합의된 뜻에 따라서 맺는 계약이에요. 합의된 뜻에 따라 맺는 계약이에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줘서 입찰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최고가 써낸 사람에게 주는 게 경쟁 입찰이라 공정한, 일반에게 줄 때는 공정한 방법이 되는데, 이거는 특정인 만나서 특정인과 합의를 하는 거예요. 합의된 뜻에 따라 맺는 계약이니까 일반인에게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특정인과 합의해서 주는 것이라 이것이 부정이 많이 있는 거예요. 특정인에게 혜택 줄 때 주로 수의계약으로 하지. 공포서 쓰는 경우에는 그래요, 이게. 합의된 뜻에 따라 맺는 계약이 수의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법에서는 이 수의계약 주는 경우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정해놨어요. 원칙은 공정성에서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된 것이 있을 때만 해야지, 규정된 게 없는데 수의계약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위법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의계약은 그럼 어느 때 법으로 주로 규정을 해놨느냐. 일반에게 주는 것이 부적합할 때, 오히려 일반에게 주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때 수의계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잘 와닿지 않는 것 같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 용지를 공급한다. 학교라고 뭐 다 똑같나? 학교 중에서도, 우리 기반시설 학교 중에서도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우리 국립학교라면 나라에서 세워서 운영하는 걸 국립학교라고 하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학교가 부족할 것 같아서 국립학교 지을 땅을 공급한다 생각해봐. 그럼 이 국립학교 지을 땅은 누가 받아가야만 돼요? 국립학교 지을 땅이야. 누가 받아가야 돼? 1번 국가가 받아가야 된다. 2번 지자체가 받아야 된다. 3번 민간인이 받아야 된다. 자, 국립학교는 국가에서 세워서 운영하는 거라니까. 국가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거 없어. 그냥 말 분석을 내가 자꾸 하라 그랬잖아. 말 분석을, 그게 제일 쉽다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지어서 운영할 국립학교죠? 그럼 이 학교 용지는 1번 누가 받아야 되느냐? 국가. 2번 지자체. 3번 여러분. 그러면 경쟁 입찰로 해야 돼요? 국가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줘야 돼. 그거라고, 그런 거라고, 이게. 자, 우리 민간,
아까 지자체라고 누가 얘기하신 분 있죠? 그건 공립학교가 지자체야. 공립학교. 자, 이제 사립학교를 한다. 사립학교를 한다면 그건 개인이 운영하는 거잖아. 그죠? 요거는 경제입찰로 하는 게 원칙일 것 같아요? 수의계약을 하는 게 원칙일 것 같아요? 경제입찰이지. 아, 민간에 이게 주는데. 민간에서 누구나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민간인 중에서 당신 내 스타일이야 하면서 다 만나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건 특혜야 특혜. 그건 특혜 주는 거라고. 민간에 준다면 일반에 주는 것이라 공정성에서 경제입찰. 그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때 경제입찰로 하는지 어느 때 수의계약을 하는지를 나중에 우린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 논리를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이것도 다 구별이 된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답변하셨듯이. 보통 일반에 주는 것은 경제입찰. 특정인에게 성격상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수의계약.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제대로 안 배웠지만 조성투자란 원칙이 뭐가 되겠습니까? 경제입찰로 줘야 된다고. 그렇잖아. 예외를 나중에 배워. 원칙은 경제입찰. 여기는 오히려 원칙이 수의계약이 돼요. 예외가 따로 오히려 경제입찰이 들어가지. 그런 내용까지는 지금 안 해도 저 원리는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 됐어요. 그게 제가 174쪽에 양가로 3번에 2번 경제입찰 원칙에다가 양가로 네모난 4번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요 두 뜻만 얘기해서 3번 추첨 방법도 있는데 왜 요건 빼놨나요? 추첨 방법으로 하는 거 추첨 서운하게. 자, 그럼 추첨이다라면은 여러분 아파트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 그러면은 우선순위가 있잖아. 우선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먼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2순위 이제 추첨 들어가죠? 2순위 들어가지? 근데 만약에 1순위에서도 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렸다면 1순위, 1순차 막 이렇게 하잖아. 1순위, 1순차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갖고 그들 중에서 누구를 뽑아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는 게 뭐예요? 추첨이잖아. 그게 추첨이야, 추첨. 그럼 추첨은 기본적으로 특정인과 수의계로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에게 주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까? 일반에게 주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에게 줄 때는 경제입찰로 하는 게 공정하다 그랬잖아. 그런데 주로 서민용 토지는 비록 일반에게 주는 것이지만 경제입찰에 맡기면 최고가로 써낸 사람이 낙찰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서민들은 취득을 못하게 돼요. 말로만 공정인 거예요. 그죠? 서민들에게 줄 토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거 서민들에게 꼭 줘야 되겠어, 법적으로. 정의를 위해서. 그런데 이걸 일반에게 주는 것이라고 해서 경제입찰에 맡게 되면 제일 돈 많이 가지고 제시한 사람만이 받아간다니까? 사실상 서민들이 취득을 못해.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공급가를 경제임찰에 맡기는 게 아니고 딱 시행자가 적정한 가격으로 정해놓고 이 가격으로 공급할 테니까 받을 사람 손드세요. 너도 나도 손들 거 아닙니까? 그들 중에서 똑같은 조건이니까 누굴 선택하지 못하니까 추첨하는. 이게 추첨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에게 주는 것 중에서 경제입찰을 하는 게 보통인데 특수한 서민용 토지는 추첨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등존재하고 주로 특정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건 그자와 수의계약하는 것이고 요 느낌 정도로 여기도 그런 뜻 자체는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요 뜻만 자꾸 앞으로 계속 들으면 듣는 순간에 어느 정도 딱 윤곽이 오죠? 윤곽 오는 사람만 10분 휴식. 휴식하세요. 나와.